의사 정윤석 박사의 탄수화물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식사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2017년 첫판 인쇄인데요. 2017년 서울은 나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식사법을 연구하여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건강한 지방을 먹자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나는 건강한 지방을 더 먹도록 권장하기 앞서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현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 탄수화물 식품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만 해도 밥, 빵면, 국수, 떡 등을 먹지 말고 과일도 줄이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이를 책으로 발간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후 사회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성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섭취량과 질에 따라서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건강에 적신을 켜진 사람들 보라. 대부분은 그동안에 탄수화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여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그래서 나는 탄수화물 함정에 빠져서 탄수화물을 일으키는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찍부터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실제로 만선 몇십대로 모여 살게 되면 그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탄수화물의 함정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나는 내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경쟁 에너지인 탄수화물을 포기하고 치유 에너지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할 때가 되었고, 그 일부터 하지 않으면 기울어져가는 건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항상 충고하고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혹은 혹시나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온갖 검사를 받으며 몸에서 잘못된 부위가 있는지, 무릎, 어깨, 허리 등에 쑤시고 아플 때, 모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절대로 통증이나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평소 우리가 먹는 식성은 언젠가는 한 번 또는 그 이상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의 함정과 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먹는 식사를 바꿔서 미토콘드리아 대사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나는 이 책에서 탄수화물 식품의 긍정적인 면이 아닌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지적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영양소. 사람들은 모두 고정된 대영양소 비율로 평생을 살게 되면 언젠가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 나는 새로서 깨달은 이 소중한 원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양생식사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자, 양생의사 정윤석, 미토콘드리아 기능, 탄수화물의 보복, 정제탄수화물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부에서 탄수화물의 함정, 1장에서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 엔진,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는 특별한 소기관이 들어있다. 이것을 역할하는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엔진에 비교하곤 한다. 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상태가 거스른 건강 상태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지방산 두 가지 연료를 같이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엔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할 때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포도당을 사용하면 에너지 산물인 ATP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도당을 계속 연소시키게 되면 활성산소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나와 미토콘드리아의 엔진 자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일은 일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할 때 ATP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TP 또한
미토콘드리아 엔진의 작동 상태를 불에 비유해 보면은 연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헐헐 떠오르는 미토콘드리아 연료의 차이는 이 장의 유산소요, 연소, 무산소, 발효 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은 연료의 종류뿐 아니라 산소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에너지 생산의 위치와 양상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호 무산소 용기성 발효 과정이라고 한다. 무산소 활동, 유산소 활동, 무산소 활동, 지방산 알실, 무산소 활동이 있고 유산소 활동이 있다. 세포소 에너지 생산을 위한 무산소 활동과 유산소 활동. 그렇지만 암세포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이들의 산소 이용률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질 속에서의 무산소 발효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어 있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아주 심한 무산소 근력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세포질에서 이런 발효 과정이 크게 일어나 일시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때 사용하는 연료는 피브르산이다. 이는 주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 연료의 연속선상에서 그 한 계열로 보면 된다. 반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TCA, 혈로로 들어갈 수 있는 아세틸CoA라는 기본 물질을 만들어야 한다. 아세틸CoA는 포도당과 지방 두 가지 연료를 통해 모두 만들어질 수가 있다. 3장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연료 사용법은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소기관 포도당과 지방산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봤다. 또한 포도당을 주연료로 사용할 때와 지방을 주연료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알아봤다. 그럼 이런 하이브리드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방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주연료로 사용하고 지방을 가끔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어쩌다가 포도당 연료를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 지방보다는 포도당이 더 빨리 공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과 포도당 두 가지 연료가 함께 존재할 경우에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연소시키고 지방은 나중에 포도당을만 다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연소시킬 포도당이 없을 때 이를 연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이 연소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2시간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연료가 사용될 때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손상을 줌으로써 그 기능을 빨리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포도당 연료를 사용하면 할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더 빨리 손상을 받아 분열과 증식의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포도당보다는 지방을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본연료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포도당을 보조연료로 사용하여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미토콘드리아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365일 가동되는 기계 엔진에 비유해 보면은 그 이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소에는 기계 엔진이 기본적인 속도로 가동되고 있다가 처리할 일이 많아졌을 때만 가동 속도를 높여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래의 기본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계 엔진의 운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만약에 평소의 수시로 고속으로 엔진을 가동시키고 있다가 어쩌다가 간혹 그 속도를 낮춰서 엔진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기계 엔진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치는 세상의 모든 미물조차도 잘 알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에 들어맞도록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평소에는 낮게 가동시키다가 필요할 때만 불가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고 연료 공급도 이런 방식에
맞춰서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작동할 수 있게 공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원칙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즉 평소에도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최고 속도로 가동시키는 포도당 연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말한 대로 포도당 연료를 먼저 처리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 연료 위주의 작동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연료를 공급해 주는데도 미토콘드리아가 쉽게 고장이 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와 피로 그리고 만성 대행성 질환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용해 끓여서 그 함정에 빠져버림으로써 미토콘드리아로 하여금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포도당 연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림으로써 기능을 저하시켜 나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화와 몸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엔진의 운영 방식을 이와는 반대되는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 점을 망각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망가져서 기능 저하에 빠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원칙은 평상시 스트레스, 지방 연료를 사용하게 하고 포도당 연료를 사용하게 하고 포도당 연료가 생물 제어의 걱정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은 비상용 연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의 섭취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의 패턴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일률적인 말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각자 표현에 나타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 녹여서 응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가늘고 길게 사는 삶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 볼 사항 중에 하나는 비상용 연료에 해당하는 포도당 연료의 공급 시점에 관한 것이다. 포도당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용 목적을 지닌 연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나서 직후에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러나 항상 모든 현상이 그러듯이 이 점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지적이 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스트레스 받기 전에 포도당 연료를 미리 주고 싶어도 언제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도달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라 섭취하는 포도당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체중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함정에 더 빨리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함정에 걸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포도당 연료를 공급해주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스트레스가 지난 간다음이나 사후약 방문식으로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직후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서 그렇다 도움이 된다. 그 기전의 중독성 회로 형성을 부추기고 또 이를 고착화시키는 것이어서 역시 나중에 습관적으로 우리를 포도당 연료와 함께 함정에 쉽게 빠뜨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방식을 택하든 간에 포도당 연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연료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당 연료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지적해주고자 이 책을 썼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절한 연료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포도당 말고도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곧 미토콘드리아로 하여금 포도당 연료만 사용하지 말고 지방산도 번갈아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자연법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법칙이라는 그 점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고 있다. 매미의 일생을 보면 나뭇가지 속에서 알로 1년 그리고 낭 속에서 6년을 애월로 살며 네 번의 탈피 과정을 거쳐서 7년째가 되면 다시 땅 위로 올라와 나뭇가지로 기어오른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마지막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된다. 그러나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고작 2주 정도밖에 안 된다. 매미가 알과 애벌레로 사는 7년 동안은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여서 내적인 변화를 겪는 인고의 시간이고, 반면에 성충이 되어서 실컷 우는 2주 동안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에너지 표출의 시간이다. 매미가 7년 동안의 조용히 내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용한 에너지 연료는 무엇인가? 2주 동안 사용할 연료를 가지고 7년을 버틸 수가는 없다. 7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정에서 대서의 유연성.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지방산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도당과 두 가지로 대서의 유연성이다. 대사의 유연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너무 지나치게 포도당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식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수유와 재생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미토콘드리아의 일방적으로 포도당만 연소시키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탄수화물 섭취를 가능한 많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할수록 미토콘드리아는 본래 주어진 대사의 유연성을 회복하여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경직되어 있다. 대사 경직성 포도당 연료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고 정도가 심할수록 더 크게 발생하고 이는 그만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그 수도 감소되어 이와 같은 대사 경직성을 막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평소 포도당 연료를 제한하고 지방 연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헐적 음식을 실시한다. 이밖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으로 식사 위에 다른 전략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동안 상업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천연지방이 아니라 유해한 인공지방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우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들에서 지방이 풍부한 마그린과 같은 경화유, 오메가3 지방산이 입당적으로 많은 정제, 식용유, 열과비, 그리고 산소에서 변질된 각종 산화지방들은 이름만 지방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에 지는 독소와 같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천연지방을 먹으라는 뜻이 결코 불량하고 유해한 인공 가공지방을 먹으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이밖에 건강기능성의 조건으로 염증 발생을 일으키지 않는 항염증 식단의 조건과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내 환경 개선 식단이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전략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고 영양을 걱정하는 항산화제, 콜라겐, 교테일, 카로틴, 마그네슘, 비루베린 등 생활 스타일은 햇빛쬐기 적당한 운동, 원적외선, 미세전류, 추위에 노출하고 내온 땅 반복, 맨발로 땅 밟기 등등을 해볼 수가 있다.